네, 오프닝벨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 첫 번째 순서는요, 한치호 위원의 경제 포커스입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전까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지금 저도 일주일 지난주 제가 화요일 수요일 출연하니까 네. 일주일 만에 나왔는데 네. 오늘이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날이긴 합니다. 어제도 그렇죠. 그렇고 그래서 제가 넥타이도 일부러 잘 안 매다가 빨간 넥타이로 지금 메고 왔는데 네, 너무 예쁘네요. 좀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변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왔는데 네. 그렇지 또 지금 상황이 좀 여러 가지로 뭐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시장 또 전 세계 시장의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코로나가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다시 되는 상황에서 그렇죠. 리오프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다시 되는 상황에서 지금 그동안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조치를 해놨던 것들,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풀어놨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던 것들을 다시 정상화시키려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인데 거기에 또 이제 전쟁 상황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또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고 네. 거기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좀 기후 변화도 심각한 상황이어서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농사 짓는 분들은 그나마 우리나라는 뭐 4대강 사업을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수리 관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신경을 썼기 때문에 네. 그나마 우리나라는 지금 그나마 농사 짓는데 뭐 좀 사실은 가뭄이에요. 네.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뉴스를 보면 북한은 지금 가뭄이 심각해가지고 네, 뭐 네. 사람들을 동원해서 강에 물줄기로 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도 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후 변화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인간이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겠죠. 뭐 기후 변화야 자연 환경이지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뭐 탄소 중립이나 여러 가지 또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 전쟁 상황이라는 거 어쩔 수 없는 거. 코로나의 전염병. 이거 사실 이것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나마 인간은 수십만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이걸 다 해치고 이겨서 이겨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잠깐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우리나라도 지금 97년도 IMF 외환위기 상황도 겪었고 2007년, 8년 그 세계 금융위기도 겪으면서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앞으로 좀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또 이제 지금 시간에 지금 대통령 취임식 아마 지금 하고 있을 텐데 네. 대통령 취임식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또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네. 또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투자자들도 우리 시장도 좋아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이팅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 가지 악재 속에 좀 하락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장세 속에 저희 오프닝벨과 함께 하시면서 꼼꼼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돌아오지 않는 택시 기사들이라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는데요. 택시 대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제 완전히 거리 제한이 풀렸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일을 하러 파주 해일이 쪽에 좀 갔었어요. 주말에 일 네네. 때문에 이제 네. 현장 답사하러 갔었는데 해일이 음식점에 줄이 어마어마하게 서 있어요. 네, 맞아요. 뭐 그런 이 상황이 돼서 완전히 다 풀렸습니다. 아마 강남에서 이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남에서 저녁에 과거에는 지금 거리 제한이 있을 때는 10시 뭐 12시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또 집에 일찍 들어가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리오프닝 이 상황이 되면서 거리 제한이 풀리면서 네. 지금 많은 모임들도 다시 하고 있어요. 저도 네. 지금 동창회를 뭐 언제 한다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친구들도 만나자 뭐 이런 계속 하고 있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거래처들도 만나자고 많이 연락들이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택시들은 사실은 손님이 없다 보니까 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25%에서 회사별로 좀 다르겠지만 네. 뭐 평균 한 25%에서 30% 정도 택시들이 특히 법인 택시들이 쉬고 있었다 그래요. 그렇죠. 네. 사실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어렵다. 지금 손님이 없어서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상태인데 네. 이제 리오프닝 상태가 되고 거리 이제 두기 제한이 풀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저녁에 이제 회식을 한다든가 그러시다 보니까 이제 택시를 많이 이용하시다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택시들이 사실은 25% 30% 좀 쉬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그 기사분들이 그동안에 수입이 없으니까 네. 다 이제 배달 시장으로 넘어간 전향하셨죠. 거죠. 예, 네. 배달 시장 넘어가서 지금 실질적으로 택시에 법인 택시에 고용되신 고용보험 숫자는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데 배달 기사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지금 오늘 올라온 겁니다. 네. 하루빨리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 지금 배달 시장도 좀 조금 축소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도 또 나오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시장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이 사실은 택시 하시는 분들이나 배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서민이라고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저희가 좀 여러 가지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그런 시기이긴 한데 사실 택시 기사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택시 대란은 뭐 장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네. 서울시에서도 심야 전철을 다시 또 지하철을 좀 확 연장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고 네. 심야 개인 택시 부재를 뭐 해제시킨다든가 지금 심야에 심야 택시로 지정해서 3,000대를 뭐 추가로 더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뭐 다 예상됐던 거지만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거기 때문에 어쩔 네. 수 없고 제가 며칠 전에 그 강남터미널을 좀 아침 한 11시쯤 지난 적이 있는데 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의 택시 정류장에 택시가 한 대도 없어요. 어? 거기서 시민들 한 100여 분이 줄 서 있는데 택시가 정말 한 대도 없더라고요. 진짜 없네요. 예, 한 10분에 한두 대 정도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택시 대란이 일어나긴 일어났구라는 걸 피부로 느끼실 텐데 네. 아무튼 이런 시기도 우리가 잘 이겨내면 좀 힘찬 대한민국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네. 하십시오. 화이팅 해보십시오. 네. 자, 그럼 계속 급변하고 있는 이런 시장 상황에 따른 문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SG 경영이란 말이 최근에 계속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국내 경제학자들이 ESG 진단을 좀 내렸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경제학회에서 ESG 관련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네. 33분의 우리나라 경제학자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뭐 33명 그러면 이게 많지 않다고 느끼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경제학 교수님들, 경제학자들 계시는데 사실 많지 않다고 하지만 이게 FGI라고 해서 전문가 이제 면담이나 네네. 전문가 설문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33명 중에 우리나라의 ESG의 구성 요소가 있죠. 환경, 사회적인 책임, 지배구조인데 그 지배구조가 가장 좀 현재 미흡하다. 시급하게 좀 추진돼야 될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거버넌스 이제 지배구조인데 네.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 지배구조에 대한 사례도 좀 최근에 있었죠.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아우홈 경영권 형제 간의 분쟁이 일어나서 지금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바로 지배구조의 문제인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사실 뭐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배구조 공격하시는 분들 보면 아니 이재용 부회장이 뭐 0.3%인 거 얼마 가지고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뭐 이런 공격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지배구조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취약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33명 중에 11명이니까 33%니까 우리나라 지금 ESG 경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지금 이 ESG 경영이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그다음에 행정부, 특히 지방자치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지배구조야 공정한 지배구조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배구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일감 몰아주기 이것도 지배구조의 문제 때문에 하는 거니까 문제가 그러네요.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배구조. 그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이미 오랫동안 지금 벌써부터 우리가 많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기업이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에 1974년도인가에 세계 환경의 날이 처음 생겼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어렸을 때인데 학교에서 이 북한 도봉산으로 휴지 줍기 같은 기억이 나요. 환경의 날 기념으로.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랬던 기억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또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잊지 못할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페놀. 두산 페놀 낙동강 그 페놀 사건 아마 네네. 다들 기억하실 네네. 거예요. 그래서 네. 상수원을 수도를 물을 낙동에 취수를 해야 되는데 페놀 유출이 되는 바람에 맞아요. 여러 가지 그때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업이 이제 환경 경영에 대해서는 어마무시하게 신경들을 많이 쓰고 계셔요. 특히 폐수, 공해, 그다음에 그 소음 뭐 등등 먼지 뭐 이런 거 다 이제 환경과 관련된 경영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탄소 중립돼서 이제 이산화탄소 줄이는 그런 여러 가지 이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이야기하시냐면 이제는 출장 갈 때도 뭐 기차를 자동차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전기차를 이용하면 그것도 탄소 중립에 도움된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NHK 뉴스를 보니까 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ESG 경영에 지금 활발히 지금 되고 있어서 그 환경을 탄소 중립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부서들이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그런 부서들이 생겨서 직원 출장도 전부 다 그 탄소 중립적으로 대중교통을 다 다녀왔느냐, 그 전기를 이용했냐, 화석 연료를 이용한 했느냐, 뭐 이런 것까지 이게 꼼꼼하게 따지는 그런 시대가 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책무는 뭐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겁니다. 뭐 우리 단순하게 사회적 공헌 이걸 이제 떠나서 과연 기업이 하는 기업 활동이 정말 공헌, 사회적인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 저희가 핸드폰을 만든다고 치면 이 휴대전화를 정말 사회에 정말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네. 하다못해 게임을 만든다 그러면 이 게임을 통해서 뭐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뭐 즐거움을 느끼시기도 하지만 게임을 통해서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경영 활동이 ESG를 이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전문가님들도 많이 나오셔서 말씀하셨겠지만 ESG 가지고 요즘에는 채권 발행도 하잖아요. 채권도 많이 발행하고 있잖아요. ESG 기반에 든. 그래서 앞으로는 ESG 경영에 대해서는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경제학자들이 ESG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재 지배구조가 가장 미흡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회공헌은 지금 정말 많이들 하고 계세요. 사회공헌 활동은 뭐 기본적으로 하고 계시고 환경보호나 탄소중립 같이 환경을 위한 활동들도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 지배구조가 가장 어려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에 그걸 누가 소유했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경영하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배구조가 어려운 문제라서 앞으로 좀 풀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 해설 말씀드린 것 같지만 뭐 정부에서 산업부에서 표준화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부가 나서서 사실 표준화를 만드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정부와 학계와 업계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ESG의 기준을 좀 만드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좀 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 시험 성적에 50점을 맞아왔는데 자녀분이 예를 들어서 자녀분 50점 맞았는데 60점을 맞아오면 잘한 건지 70점을 맞아온 게 잘한 건지 80점 맞는 게 잘한 건지, 이거 기준을 정하는 것은 사실 자의적이고 임의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것도 아니고 사회의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 정도는 해야지 잘하는 거다. 어느 정도 개선해야지 잘하는 거다. 이런 그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두 번째 뉴스로 좀 올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그리고 중앙 및 또 지방 행정부까지도 이제 ESG 경영은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영권 분배 문제 등 때문에 이제 지배 구조 개선에서 가장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경제학자들이 좀 진단을 내렸는데요. 이 지배 구조 개선이 하루빨리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월 전월세 시장 이야기인데요. 어떤 내용의 기사일까요? 이 뉴스는 좀 저희가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나 보통의 서민들이 이제 관심이 많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전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서민이시라고 이제 저희 판단이 되는 거죠. 근데 8월 달이 이제 뭐냐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서로 이제 현재 갑론을박이라고 그러죠. 갑론을박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뉴스 헤드라인도 보시면 더 오른다. 이미 고점에서 팽팽하다. 뭐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임대차 3법에 가장 중요한 게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뉴스 보시면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주택들은 좀 덜 오르고, 같은 단지라도 계약갱신 청구권이 없고 현 시가랑 맞추게 되면 전세가가 비싸지고 뭐 이런 현상이 되고, 그다음에 전세를 맞추기 힘들다 보니까 결국은 반전세, 그러니까 월세도 가게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게 8월이 되면 이제 임대차 법이 이제 계약 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전월세 보통 2년으로 계약 법적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두 번 하면 이제 계약 청구권이 사라지고, 본인 이제 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 하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8월 달이 되면 이제 현재 갑론을박이 8월 달이 되면 이미 이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됐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워낙 전세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전세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그러면 전세를 못하면 월세로 가기 때문에 월세값 가격도
많이 오를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하나 돼 있는 거고 네. 그렇지 않다라는 또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현재 치열하게 지금 이 감론을 막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부동산 이런 것들은 시장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로 봐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현재 전월세를 이제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잘 이제 보셔야 되는 관심사고 네. 또 집주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주인들도 지금 세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보유세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오르고 좀 물가가 올랐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그 가격 오르는 거를 전부 다 누구한테 전가시키죠? 세입자한테 전가시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거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가끔 홈쇼핑이나 어떤 카드회사 이런 데서 무슨 이벤트로 보면 무이자 할부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 무이자 할부 안에는 사실은 판매자가 그 이자를 다 부담하게 대부분 하게 돼 있습니다. 판매자가. 그 판매자가 부담하면 그게 가격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다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전월세 시장이 이제 올라갈 것은 이미 세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상승될 것으로 저 같은 경우는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절대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이제 좀 그러니까 주택 공급에 여유가 있는 지역들, 즉 지방에 좀 여유가 있는 지역들, 뭐 대구, 부산 이런 지역들은 좀 여유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런 지역들은 아마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을 텐데 가장 많이 오를 때가 이제 서울이고 수도권이겠죠. 수도권에 그렇죠. 주택이 부족한 데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네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재건축한다고 할 때 한꺼번에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될까요? 당연히 그분들이 이주하시게 되니까 전월세가 필요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럼 네. 당연히 가격이 오르고. 수요가 많으니까 오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 네네. 일어나잖아요. 지금 아마 얼마 전에도 저희가 둔촌 주공아파트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둔촌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도 몇만 세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락주공 재건축 갈 때도 만 세대 넘게 나오면 그분들이 이주하게 될 때 뭐 그 주변에 그 전셋값이 막 임금 엄청나게 올랐다가 네. 입주하게 되면 또 그분들이 다 들어가시게 되니까 물량이 나니까 또 떨어지고. 전셋값 떨어지고 뭐 이런 현상은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시장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긴 하지만 정부에서도 허가를 좀 단계적으로 해서 그렇죠. 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 그 갱신 소멸권 되는 계약갱신 소멸권 되는 물건들이 꽤 이제 8월달에 나올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만기 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집주인들하고 잘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보통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오늘 세 번째 뉴스로 좀 올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민을 올리는 전월세 시장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이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 그게 그대로 전가되는 게 세입자들한테 좀 전가가 되니까 자 이런 거를 좀 대비하시라는 차원에서 기사 준비해 주셨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저신용 대출을 원한다면 인터넷 은행이 문을 활짝 열어두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인터넷 은행을 지금 허가를 해주면서 조건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금융기관들이 그러니까 은행, 보험 뭐 어디 할 거 없이 금융기관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이 자산 운용을 하면서 네. 금융당국에서 원하는 그다음에 허가를 내주거나 이런 거 할 때 항상 평가하는 기준에 중소기업 대출을 몇 프로나 했느냐 이게 사실 그 자산 운영하는 그 책임자들 입장은 제일 어렵다 그래요. 저도 실제로 금융기관 근무할 때 보면 그게 제일 힘들고 그 분야에서 평가를 잘 못 받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심지어는 그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못 맞추면 임원들이 이제 그 경고나 이런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임원들이 이렇게 보직을 바꿔줘요, 자연스럽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그렇죠. 뭐 제일 힘든 건데 사실은 인터넷 은행 저희가 허가를 해주면 인터넷 은행 3개가 있지만 허가를 해주면서 정부가 요구한 게 그 인가 조건이 아마 중저신용자 대출을 좀 많이 해줘라. 그 1금융권에서 하기 어려운 기존의 금융에서 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에서 좀 많이 해라. 사실 가계대출이 하지만 사실 그 중저신용자들은 대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은행을 통해서 좀 많이 좀 하라고 이제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튼 지금 그 적극적으로 인터넷 은행들이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율도 좀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고 맞춰야 되고 소위 말해서 맞춰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보니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17%, 그다음에 K뱅크는 16%, 토스뱅크는 24%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저 신용대출 비중이. 네. 근데 앞으로는 카카오뱅크가 연말까지 한 25%, K뱅크도 25%, 토스가 아마 42% 정도 아마 맞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조금 여유가 있어지는 게 돼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중저 신용 상태에 계신 우리 서민들은 이런 인터넷 은행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의 은행만 고전적인 은행만 전통의 은행만 네. 활용하실 게 아니라 인터넷 은행도 잘 활용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네 번째 뉴스로 좀 올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중은행에서 하기 어려웠던 중저신용자 대출을 활발히 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서민들이 아무래도 좀 중저신용자들이 많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좀 이렇게 인터넷 은행들도 한번 훑어보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요. 정말 너를 띱니다. 네, 저희가 오프닝벨 또 외신을 통해서도 좀 알려드렸는데 이제 나스닥 영향도 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비트코인이 또 장중한 때 9%로 급락하기도 하면서 31,000달러까지도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저도 이제 한숨을 푹 쉬고 있는데 이제 좀 답답하죠.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보다 한 30%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계시고 엘살바도르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 화폐로 했으니까 이 기회에 좀 사들이자 해서 500개를 또 샀다는 그런 뉴스도 좀 들어와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리면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비트코인이 위험 회피 자산이 아니라 이제 보통 위험 자산하고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 됐다. 주식시장과 같이 움직이는 시장이 됐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같이 움직이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도 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자산으로 인정해주는 긍정적인 신호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도 한편으로 보면서도 또 위험 회피 자산에서 벗어나면 또 이제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전에도 뭐 7만 달러, 5만 달러도 넘었다가 좀 푹 떨어졌다가 다시 또 5만 달러 회복한 적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신중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투자한 게 뭐 30% 넘게 지금 빠진 상황이 저도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 사이에 반토막 갔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비트코인도 이제 위험 자산 회피해서 이제 기존에 있는 자산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말고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 뉴스로 제가 올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주가가 오르면 반대로 하락을 했던 게 바로 가상화폐 시장인데 최근에는 주가 하락세에 동조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비트코인까지 포착을 했습니다. 좀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도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근데 오늘 좀 장도 조금 안 좋은데요. 시청자분들께 좀 마음가짐이랄지 아니면 뭐 전략 같은 거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다른 전문가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그냥 저는 가볍게 그냥 말씀드리면 그 산이 높으면 골도 깊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거보다 더한 상황도 견뎌냈지 않습니까? 견뎌냈으니까 잘 좀 버티셔야 될 것 같고요. 늘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내 체력에 맞게 투자하는 것은 영원한 진리다. 이건 벗어날 수 없는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저도 이제 힘내시라고 해서 빨간 넥타이 메고 나왔듯이 여러분들 다 같이 긍정적인 생각 가지시고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자,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라는 이런 명언까지 남겨주시면서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우리 한철 전무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